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족으로 접종을 받지 못한 60세에서 74세 어르신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1차 접종은 다음 달 5일에서 17일 사이에, 2차 접종은 3주 뒤에 이뤄집니다.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 감염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모임과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적이면서도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영국에서 하루 신규 감염자가 연일 10,000명을 넘고 사망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던 이스라엘은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 항암제의 효능과 독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치료 효과도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바이오위클리에서는 3차원 세포 배양 기술로 맞춤 의학에 도전하고 있는 MBD의 구보성 대표이사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6월에 맞지 못하는 고령층에 대한 접종 재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이달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60에서 74세 고령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20만 명은 다음 달 5일에서 17일 사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뒤에 이뤄집니다. 사전 예약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8일간 진행됩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 중 지난 사전 예약 기간에 예약하지 않았거나 사전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사전 예약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자녀의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정신건강 현황을 조사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30일까지 시도별 확진자가 많은 17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대응 인력 약 4,000명에서 5,000명의 정신건강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상태, 업무 강도, 스트레스 요인, 필요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화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대상자는 문자로 링크를 받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방역 인력의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심리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여름 휴가를 7월 말에서 8월 초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가지 말고 분산해서 이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 어린이집에서 여름 휴가 기간을 6월 넷째 주부터 9월 셋째 주까지 약 13주간 지정해 보육교직원들이 나눠서 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통상 7월 말에서 8월 초로 이어지는 성수기에 휴가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휴가 기간을 폭넓게 지정해 보육교직원들이 휴가나 근무 계획을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전체의 휴가 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교대 근무를 권장해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여부, 예방접종, 개별 휴가 기간 등을 고려해 학부모에게도 휴가 계획을 함께 세우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 공휴일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4일을 더 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230만 명에 육박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휴일 없는 삶을 지속해서 강요받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 국내 여행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면 하반기 여행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몰 옥션은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국내 숙박 상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당일이나 1박 2일 등 짧은 일정으로 다녀올 수 있는 경기 지역 상품 판매는 512% 급증했습니다. 인터파크 투어도 7월에서 8월에 이용하는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 상품 예약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10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숙박 상품은 이용일이 임박했을 때 예약하는 경우도 많아 향후 예약은 더 증가할 것으로 업체들은 예상했습니다. 빠른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던 이스라엘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해외여행 자제령도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백신 접종센터. 10대 초반의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כן, האמת שדי רציתי להתחסן, כי כבר התפרצות בבתי ספר, וכבר בבית ספר שלי גם היה התפרצות, לפני כאילו חודש בערך. 이스라엘의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55%가 2차 접종까지 마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했지만 델타 변이라는 복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점점 늘더니 지난 21일에는 125명을 기록했습니다. 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백신을 맞은 교직원 다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상황을 새로운 확산으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베네트 총리가 직접 나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בואו נחזור, נחבוש מסכות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אני מנחה את שרי הממשלה, את מנהיגי הציבור מהרגע הזה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לחבוש מסכה.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 감염자인 러시아 모스크바도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나 음성 판정을 받고 3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만 식당과 술집 출입이 허용됩니다. 앞서 포르투갈도 델타 변이가 확산한 수도 리스본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전 세계가 긴장하며 방역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영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이로 인한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유로 2020 준결승과 결승전에 관중을 6만 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2일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625명, 사망자는 27명에 달했습니다. 신규 확진은 지난 2월 19일 12,027명 이후 가장 많고 사망자는 지난 5월 5일과 같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유로 2020 준결승과 결승전에 관중을 6만 명까지 허용하기로 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 관중으로 수용 가능 인원의 75%에 해당합니다. 경기를 보려면 코로나19 음성 결과나 백신을 맞은 뒤 14일이 지났다는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등 일각에서는 영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부 주최국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Die UEFA verantwortungsvoll umgeht und ich hielte es nicht für gut, wenn vollbesetzte Stadien dort sind und ich unterstütze alle Anstrengungen der britischen Regierung, die notwendig.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남미 축구 연맹의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코로나19 양성 판정 사례가 140명으로 늘었습니다.
닷새 만에 확진자 수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개최된 영국 코널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배경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널 행정당국은 G7 때문에 코로나19가 퍼졌다는 주장은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지만 방문객 증가와 확진자 증가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플러스가 보고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감염자가 급증하며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새 변이형인 델타 플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델타 플러스 감염 사례가 22건 보고됨에 따라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새 변이 환자는 마하라슈트라를 비롯해 케랄라, 마디아 프라데시 등 3개 주에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델타 플러스가 허파세포와 결합력이 더 강하고 단일 클론의 항체 반응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며 각 주 정부에 검사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 방역과 제한 조치가 꽤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उस दिन आए थे उसके बाद से निरंतर एक गिरावट हम देख रहे हैं और ये जो गिरावट है ये लगभग 90% की हो गई है अगर हम पीक से गणना करें. 전문가들은 그러나 백신 재고가 부족해 곧 접종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백신 생산국이지만 백신 부족이 심각해 성인 인구의 5.5%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인도발 델타 변이의 비중이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지난 5일부터 2주간 연구를 위해 떼어낸 배양 조직의 20.6%가 델타 변이였다며 2주 만에 2배나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재 델타 변이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Delta variant is currently the greatest threat in the U.S. to our attempt to eliminate COVID-19. Good news, our vaccines are effective against the Delta variant.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델타 변이가 몇 달 뒤 미국에서 지배적인 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4일까지 정한 성인 70%의 최소 1회 접종이라는 목표가 달성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을 보이는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의 접종을 확대하는 게 관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with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이 목표에 대해 CNN은 하루 최대 400만 명 이상의 접종이 최근 30만 명대까지 떨어져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접종 추이를 고려하면 다음 달 4일까지는 잘해야 68%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70% 접종은 다음 달 말에야 가능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젊은 층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성인 가운데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비율은 47%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성인의 1차 접종률 65%, 65세 이상 성인의 87%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겁니다. Particularly among individuals 18 to 26, although any age of an unvaccinated person is someone we need to get vaccinated as we concentrate on the younger. 백악관 대응팀은 특히 델타 변이가 젊은 층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효과가 있는 만큼 변이 확대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However, with the Delta variant now spreading across the country and infecting younger people worldwide, it's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they get vaccinated. 이에 따라 주와 지방 정부와 협력해 젊은 층의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CDC가 조사한 결과 젊은 층에서는 이상 반응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신의 안전성을 교육하는 게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일본 정부가 혈전 부작용 등으로 접종하지 않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할 전망입니다. 교도통신은 후생 노동성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무료 접종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지난달 특례 승인했지만 해외에서 혈전 부작용 등이 보고된 점을 고려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접종에는 쓰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타이완과 태국 등에 무상 제공해 왔습니다. 후생성 전문분과위원회는 오는 30일 이 백신의 사용 여부를 정식으로 논의할 예정인데 이런 조치는 백신 수급의 어려움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로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비싼 올림픽이 될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추산한 올림픽 개최 비용은 154억 달러, 17조 4,700억 가량인데 반년 사이 2억 달러가 더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회를 1년 연기하면서 늘어난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은 30억 달러, 3조 4천억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장권 수익도 애초 예상했던 8억 1,500만 달러에서 절반 아래로 줄 것으로 예상하며 티켓 판매량은 전체 448만 장 가운데 272만 장 수준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봤습니다. 또한 만약 올림픽이 취소된다면 글로벌 보험회사가 IOC와 조직위에 주는 보상액은 최대 3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2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다른 변이에 비해 비중은 적지만 전파력이 강해 코로나19 최대 변수로 지목받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내 변이 감염자 가운데 인도발 델타 변이가 영국발 알파 변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도 영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검출률은 아직 낮은 편인데 국내 델타 변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국내에서 지난 12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변이 바이러스 검출 방법이 전장유전체 검사거든요. 이걸 통해서 확인된 전체 주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한 2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에 가장 높은 비율 한 85%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파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이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즉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 8.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경향성은 지난 한 주의 어떤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 양상에서도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번째를 차지했던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인데 네. 최근 들어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이 남아공 바이러스의 검출률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전파력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양상은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그 알파 변이 바이러스 우리가 흔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도 전파력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40에서 70% 정도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오히려 알파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을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방금 전에 짚어주셨듯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무척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전학적으로 보면 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B1617 계열로 부르고 있거든요. 네. 크게 여기에는 카파, 델타 그리고 아직 이러한 방식으로 명명되지 않은 변이 바이러스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에서 나타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중 변이 바이러스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먼저 나타났던 카파 변이 바이러스와 동일한 그 L452R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연 변이는 캘리포니아발 변이 바이러스에서 높은 전파력을 나타내는 돌연 변이로 알려져 있고요. 예. 여기에 백신 효과를 회피할 수 있는 돌연 변이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전파력도 강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백신 효능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 효능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신규 확진자의 90%를 차지하면서 지배종이 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전 세계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어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배종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시간 문제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영국이 백신 접종률이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으로 50%를 넘어서면서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서 다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 중에서 90% 정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얘기는 기존에 영국에서 문제가 됐던 어떤 지배종이 됐던 바이러스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알파 변이 바이러스였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 내에 알파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훨씬 능가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이 부분은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 내에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라면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적어도 이번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 사례를 보면 특히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감염률이 높습니다. 고령층을 우선으로 접종을 하다 보니 미접종자가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젊은 층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보다 취약하다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네. 일단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 해외에서도 실제로 백신 접종은 우선순위나 수용성 측면에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접종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미접종자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러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이제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조치까지도 취해졌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백신 미접종자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젊은 층 중심으로 사회 활동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함께 작용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영국에서는 백신 1차 접종만으로는 델타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백신으로 델타 변이를 예방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 접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얀센을 제외한 나머지 백신들은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 부분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다른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2차까지 계획되어 있는 백신인 경우에는 2차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물론 이 완벽하게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그 예방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 돌파 감염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그런 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크게 낮춰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실제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한 국가 또는 사회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집단 면역이 완벽하게 형성될 때까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거를 자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확산을 하는 양상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수용성 부분에서 본인이 맞지 않겠다라고 하면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보다는 실제로 백신 우선순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접종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실제로 방역 조치 완화, 특히 마스크 착용 같은 거는 해제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유지를 해야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는 지금 해외 입국자, 특히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국내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유입이 되면서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최선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가 보고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유독 인도에서 이렇게 대규모 변이가 출현하는 건 아무래도 확진 규모가 컸기 때문일까요? 일단 맞습니다. 인도에서 확진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고요. RNA 바이러스는 돌연 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돌연 변이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사람 대 사람 감염이 진행이 될 때마다 이 돌연 변이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확진자 규모가 컸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 간 전파의 이 단계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인도에서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은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더군다나 이러한 돌연 변이 출현은 전파가 진행되면서도 이루어지지만 백신 접종에 의해서도 급격하게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돌연 변이의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백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거다. 적어도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크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려스럽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대응도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섣불리 긴장을 풀었다가 재확산하는 사례를 그동안 국내외에서 숱하게 봐왔는데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끝까지 집중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구가 18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는 마이너스 2,267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지난 2019년 11월 이후 18개월째입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2,820명으로 4월 기준으로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또 4월 사망자 수는 25,087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택 거래가 줄면서 지난달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5월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올해 5월 이동자 수는 55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2%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1975년 48만 명 이후 가장 적은 것이며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이동률 역시 200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5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 이동 감소 추세에 더해 최근 주택 거래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강사 7곳에 고철 구매 담합 사건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7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공정위의 가징금 규모는 3천억 원 수준이고요.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입니다. 그리고 담합 사건만으로 보면 역대 세 번째 수준에 해당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현대제철 등 국내 제강사 7곳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립니다. 철근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고철 구매 가격을 서로 짜맞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은밀한 담합을 신고한 건 7개 회사 중 한 곳의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담자의 명단과 구체적인 담합 내용 등의 증거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정위는 심사 끝에 이 제보자에게 포상금 1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른 것으로 역대 최고액입니다. 종전 최고액은 7억 1천만 원으로 지난 2017년 공공구매 입찰 담합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역대 최대 신고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된 계기로 그동안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법위반에 대한 신고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과징금의 일정 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단계를 나눠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번 고철 담합 사건 제보자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엔 모두 20명이 18억 9천만 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유럽연합 EU가 회원국과 글로벌 경쟁국 등 48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혁신 성과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5계단 하락한 9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글로벌 경쟁국 중에선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EU 집행위원회의 2021 유럽 혁신지수 평가 결과 한국은 2020년 종합혁신지수 121점으로 이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한국이 특허나 디자인 출원 부문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제품 혁신이나 제조업 부문 미세먼지 방출 등에서 부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못한 미세먼지 방출량 지표 등이 새로 추가되며 지난해보다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지난해에는 134점으로 평가 대상 국가 중 4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플라스틱에 쓰이는 화학물질 4분의 1이 체내에 쌓이거나 암을 유발하는 등 해를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우려물질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생태시스템 디자인학 교수 스테파니 헬웨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전반적인 화학물질을 연구한 결과를 환경과학과 기술이라는 과학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1,500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고 이 가운데 24%인 2,480종을 잠재적 우려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논문 제1저자인 헬레네 비징거는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4분의 1가량이 생물에 유독하거나 체내에 축적된다는 의미라며 수생생물에 유독하고 암을 유발하며 특정 장기를 손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첫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관변 매체 환구시보는 지난 2011년 중국 최초로 설립돼 한때 중국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비트코인 중국이 가상화폐 관련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21세기 경제보도는 비트코인 중국의 가상화폐 사업 전면 철수가 당국의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본토 내에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한 데 이어 최근에는 관련 금융거래가 적발될 경우 계좌를 말소하는 등의 초강경 단속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플러스 변이가 보고됐다고 인도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재확산이 시작됐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20%까지 올라가 2주 새 2배로 늘었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델타 변이가 세계 지배종이 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3차원 세포 배양 기술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효능과 독성을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다면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예방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3차원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 정밀의학을 선도하는 MBD의 구보성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 명칭에 대한 질문입니다. MBD 어떤 뜻인가요? 네, 저희 회사인 MBD는 영어로 Medical and Bio Decision의 각 첫자를 의미합니다. 네. 메디컬을 뜻하는 M, 그리고 바이오를 뜻하는 B와 이것을 융합하여 최선의 치료 효과를 결정할 수 있는 디시전의 D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최근 의학의 트렌드는 정밀의학인데요. 기존의 보편의학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예, 우선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의학 트렌드는 정밀의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간단한 개인 맞춤형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람마다 유전체라든지 생활 습관, 패턴들이 모두 다양하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환자에게 치료하는 것, 그것이 정밀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보편의학이라는 것은 동일한 병명에 대해서 환자에 대한 동일한 치료 방식을 제공한 것을 보편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의 약으로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보편의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약제 중 나에게 맞는 약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밀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 그 인간 지놈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이 개인별 유전자 정보를 분석을 해서 맞춤의학을 실현하겠다 이런 시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한 이렇게 성과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예,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사실 특히 암에 있어서는 또 그러한 부분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네. 암은 동일한 암일수록 그리고 환자마다 다른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인간 지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암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유전체의 해석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게 뭐냐면 유전체가 변화해서 반백질로 발현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암세포를 이루어서 서로가 복잡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이러한 종합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기예보를 예측할 때 수온과 기압, 태풍 등 여러 가지 바람 요인을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특히 날씨에서의 암과 같은 태풍이라든지 미국의 토네이도 이런 게 왔을 때는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단순한 그런 인포메이션만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종합적인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스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리는 알겠는데 이게 암이 되는 과정에서 워낙 많은 변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100% 예측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정밀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유하자면 맞춤 정장 같은 치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밀의학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 모사를 통한 치료법 스크리닝 같은 그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직 모사 스크리닝 용어가 참 어렵거든요. 어떤 뜻인가요? 예, 우선 조직 모사라고 하면 환자의 그 암세포가 인체 내에 있지만 이걸 체외로 갖고 와서 환자의 몸 상태와 똑같이 유사하게 키워주는 그 상태를 가리켜 저희는 조직 모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될 다양한 약제들을 미리 테스트를 통해서 최선의 약을 뽑아주는 이러한 과정을 조직 모사 스크리닝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직 모사 스크리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조직을 이제 이렇게 실험실에서 우리가 구현을 할 때 2차원으로 하느냐 3차원에 따라서 또 효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3차원 조직 이런 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조직을 3차원으로 변했을 때 장점은 어떤 거고 또 MBD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는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있는 그 덩어리 형태의 3차원 형태입니다. 이게 밖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한 1950년 이후부터 키워왔던 방식은 평평한 이 바닥에 뿌려줘서 키우게 되는 2차원적인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게 하게 되면은 약물 테스트를 했을 때 빠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 암은 이런 덩어리진 3차원 형태이기 때문에 약물이 추가돼서 들어가는 데는 상당한 많은 시간과 아니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하고 있는 그 3차원 세포 배양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갈 수 있는 특히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이런 그 환자에서 얻을 수 있는 암세포 양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그 적은 미소량의 환자의 치료로도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할 수 있는 배양 칩과 플랫폼을 이미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보다 정확한 서비스 예측과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주신 기술이 어떤 질환에 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또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암에 국한돼서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환자로부터 얻은 시료를 체외에서 똑같이 키워주면서 다양한 약제를 미리 테스트해 본다는 나에게 맞는 약을 찾아주는 이러한 그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게 저희 회사가 방법이 됐고, 중요한 타겟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특히 고용암 중에 여러 이제 부인과 암인 유방암과 난소암 그리고 기타 위암과 대장암 등 각 그 세부적인 어떤 이 암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임상 데이터를 쌓고 있고, 상호화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저희가 개발한 독자적으로 이런 시스템과 키트들이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국내외적으로 저희가 이미 획득을 완료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1차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하반기에는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의료기술 트랙을 밟고 있습니다. 예. 자,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 지금 그 저희가 이 오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가노이드라는 말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이 오가노이드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오가노이드는 오간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장기를 유사하게 아니면 유사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오가노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가노이드는 인체의 미니 장기가 하나 또 체외에서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오가노이드고, 만드는 과정은 줄기세포의 분화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아, 예. 이 오가노이드에 대한 설명까지 들었는데 아까 이제 그 상용화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서 신기술 트랙, 신의료 트랙인가요? 네. 이걸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거고 이게 되면 뭐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신의료기술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정부에서 그 새롭게 기존에 없는 기술, 의료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트랙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획득하게 되면 그 회사의 어떤 기술성도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공식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고요. 저희가 그에 대한 수가도 정할 수 있는 아주 이제 좋은 하나의 그 정부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 오가노이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건데요. 3차원 세포 배양이라고 하면 그 말씀해주신 대로 바깥에서 뭔가 어떤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그 치료제 말고도 어떤 인공 장기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쓰이고 있는 기술인 건가요? 네, 오가노이드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체외에서 3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인데요. 지금 현재는 인공 장기가 좀 국한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암 오가노이드 이런 두 부분에 있어서 암을 만들어 보는 거군요. 네, 암을 나와 똑같은 영화의 아바타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분신이 되는 거죠. 환자의 또 다른 분신 암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테스트를 미리 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내년 하반기쯤 IPO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거래소가 좀 요건이 강화됐는데 좀 어떤 점이 강화됐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예, 가장 이제 중요하신 질문을 하셨는데요. 과거에 달리 지금 최근에는 이제 거래소에서 원하는 방법이 기술성은 이미 검증이 됐고,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사업화가 될 수 있고 실제 매출과를 연결되는 이런 바이오 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도 그런 상업적인 매출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장과 아주 기술성을 평가하는 이런 바이오 업체들과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MBD는 2015년에 법인이 설립된 아주 젊은 기업이잖아요. 사업을 이어오시면서 바이오 생태계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그동안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바이오 산업계에 재현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재현할 입장의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느껴온 회사를 이제 와서 느껴보는 것은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바이오 생태가 기존의 업체도 있고 요즘 많은 벤처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상당히 시각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느낀 게 바이오 벤처 업체들은 한정된 자금과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 기술, 자기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남한테 오픈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이 서로 소통과 협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되면 좀 더 나은 시장이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혼자 하게 되면 1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같이 하면 10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집단지성의 힘이 마련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이런 게 좀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바람이 되겠습니다. 네. 저 근데 그 말씀해주신 그런 그 어떤 클러스터라고 할까요? 이런 모임 같은 것들이 해외에서는 좀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해봤지만 저희가 있는 뉴욕이라든지 보스턴에 가면은 이런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 정부도 그런 걸 벤치마킹하고 어떤 기업도 많이 가서 있지만 저희 나라에서도 그러한 장이 열릴 수 있는 집단 클러스터가 모여 있는 네.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죠. 예.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소통의 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암 환자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약물과 치료법을 제시하는 정밀의학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암 환자 맞춤 치료 기술을 선도하는데 MBD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D 구보성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차세대 6G 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미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10대 전략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 합동 6G 전략 회의를 열고 관련 기술에 5년간 2,200억 원을 투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6G 연구개발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기반이 마련된 만큼 6G 준비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협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업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용량이 늘어난 자동 손소독기와 열 감지기 등의 전자파 노출량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 4종과 방역 관련 제품 2종, 5G 기반 융복합시설 72곳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측정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방역 제품인 열 감지기와 자동 손소독기의 전자파 노출량은 기준 대비 1% 내외였고 휴게소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전자파 세기도 기준 대비 1에서 2% 내외 수준이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청소년의 뼈 나이를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과 의료기기 업체 뷰노는 청소년의 팔꿈치 방사선 사진 4,400장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청소년 뼈 나이를 판별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측정 결과가 전문가 판독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확했다며 청소년의 성장 속도를 확인해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이스트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추진합니다. 카이스트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로봇 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하고 로봇과 가상현실 등 장애인 체육에 적용 가능한 기술의 연구 개발과 협력 사업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특히 착용형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로봇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로봇 체육대회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네트워크 사업부 단독으로 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기지국용 차세대 핵심 칩과 고성능 기지국 라인업 등 새로운 5G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선보인 2세대 5G 모뎀 칩 등 4세대 핵심 칩 3종류는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이면서도 기지국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경훈 네트워크 사업부장은 이미 전 세계에 400만 대 이상의 5G 기지국을 공급했다면서 차별화된 솔루션을 통해 초연결 시대 진입 가속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난임 치료에서 체외 수정 시 사용되는 배란 촉진제가 유방암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의대 연구팀은
대란촉진제 클로미펜이나 고나도트로핀을 사용한 여성 180만 명을 조사한 결과 유방암 발병률이 일반 여성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란촉진제는 난소를 자극해 난자를 방출하게 하는 약이나 주사제로 그간 유방세포에 작용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6월에 맞지 못하게 된 고령층 등에 대한 접종 재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예약하지 않았거나 예약 후 아무런 연락 없이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접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직접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사전 예약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등을 통해 자녀가 대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